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싶은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가볍게 다니는 자유를 상상해 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자유여행을 다양하게 하며 살아온 저희가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자유여행을 스마트폰으로 준비하는 법 과외편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90년대 하이텔 여행 동호회에서 정보를 얻고 종이 가이드북을 들고 한 번 집 나가면 두세 달은 아주 가볍게 여행을 다니던 배낭여행자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들고 트렁크를 끄는 플래시패커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미슐랭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집 떠나서 2년간 안 돌아오셨던 전설의 배낭여행자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입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중국 추위 패드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해서 쓰고 계신 IT 기기 덕후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번 나가면은 뭐 한 119박 120일 정도는 여행을 했죠. 네, 최장 기록은 얼마나? 최장 기록이 한 120일, 130일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넉 달 정도겠네요. 그때는 뭐 나가면은 그냥 네. 뭐 119박, 120일은 기본이었죠. 그렇죠. 저도 스쿠버 다이빙 여행 한 번 집 나가서 8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다녔었죠. 제 경험으로는 집 나가서 만 2달이 되면 대한민국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저 2달 만에 멕시코에서 김치 먹었다가 체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한 두어 달 있다 한국 돌아오면 네. 한국에서 김치찌개 먹을 때 매워서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제가 까미노 데 산티아고에서 한 달간 한국말 안 쓰고 그냥 외국인들하고 있다가 저기서 프랑스 친구가 저기 한국인 부부가 오는데 야, 너 한국인인데 반갑겠다 하는데 그때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존댓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you, 뭐 hey man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사실 이게 좀 약간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잘난 척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실제로 제가 그 99년도에 아프리카를 혼자 여행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한국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한 2개월 동안 한국어를 정말 못 썼거든요. 네. 한국인을 안 만나서 그 한국인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쵸, 네. 못 만나서 정말 네, 2개월 동안 못 썼다가 저 한국인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못 쓰다가 예. 한국인을 딱 만나서 한국어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잘 버벅거리면서. 아니, 영어랑 거기다가 섞여서 나오죠, 막 네. 그때. 네, 그리고 그 한국인을 만나면 딱 나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을 딱 보고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되나,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오빠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주어를 빼고 생략해서 적당히 뭉근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머릿속에서 차차차차 지나가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은 걸리버가 말의 나라 후이눔에 갔다가 돌아와서 런던에 들어와서 다시 인간들을 만났을 때 괴로워하죠. 저는 근데 오랫동안 한국인 못 만나 한국인을 만나면 약간의 그런 당혹스러움 그게 있었어요. 예. 그게 혹시 야후 아니에요? 야후 맞습니다. 네. 예. 그 라스트라다님은 지난 1년간 IT 기기 어떤 거 사셨어요? 저는 뭐 IT 요즘은 이제 여행에서 그 IT 기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스마트폰 같은 거라든지 예전에는 사실 폰이라는 게 보면은 전화만 되면은 그냥 저는 폰을 잘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폰 하나를 거의 뭐 한 5년, 6년 정도 썼는데 요즘은 이 폰이 없으면은 여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폰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저 얼마 전에 그 네. 오사카 갔을 때 사실은 라운지에서 너무 잘 먹고 있다가 네. 비행기에 뛰어가는 바람에 폰을 놓고 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국제선 비행기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는 다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못 트레인을 나오죠. 한번 네네. 타면은. 네. 그래서 제가 항공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받기로 했는데 그게 어긋나서 일본에 폰 없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폰에 오사카의 맛집과 뭐 기차와 모든 걸 다 집어넣었는데 그렇죠. 그거 클라우드에. 없이 네네. 깜짝 놀라서 오사카에 내리자마자 빅쿠 카메라에 가서 바로 폰을 하나 샀죠. 네네. 예, 그게 지금도 바로 이 들고 있는. 폰이군요. 예, 이 에이수스 대만 폰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그 여행을 개별적으로 나가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제가 여행을 일로 나가면은 우리가 한번 여행을 나간다면은 집에서 그 워낙 챙겨야 될 물건이 많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물건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순위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1순위가 뭐냐면 여권이에요. 여권이 없으면 어쨌든 여행을 못 하니까 2순위는 뭐니 해도 머니, 지갑이겠죠. 네. 예전에는 그래서 여권과 지갑만 신경을 쓰면 됐습니다. 아침에 그렇죠. 딱 일어나서 네, 복대를 내 여권과 만져보고. 지갑이 잘 있나. 네. 나머지는 차고 뭐 잤잖아요, 그전에. 그렇죠. 나머지는 뭐 잃어버리면 다시 구입을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거기 하나가 더 늘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특히 요즘은 사진도 다 스마트폰으로 찍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 모든 개인 정보가 그렇죠. 네. 스마트폰을 놓치면은 요즘은 뭐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 모바일 티켓도 많기 때문에
때문에 항공권을 폰으로 보여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스마트폰 여행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아이폰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아이폰 이전에 대략- 스마트폰이 없었죠. 네. 2010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우리 여행이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인터넷 시대의 변화.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그전에는 그 가이드북과 아니면 현지에 있는 인맥 가이드에 의존해서만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현지에서 올라오는 생생한 정보를 바로 받을 수가 있었고 그때 어떤 이제 그 여행업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한국에서 비행기 항공권만 끊어가면은 현지에 있는 숙소와 뭐 한인민박이라든지 그런 데서 도착하기만 하면 거기서 이제 투어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소비자와 그 B2C 간의 거래가 바로 일어나는 변화가 첫 번째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인데. 그러니까 공급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그렇죠. 그 사이에 중개자가 없이. 네. 그 사이에 여행사라는 그 이제 중간 중개자가 없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정보가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고 가격은 더욱 착해지는. 그렇죠. 예. 뭐 가격은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네네.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딱 그 아이폰 3GS가 딱 보급이 되면서 제가 2010년 가을에 몽골 여행을 처음에 이제 첫 스마트폰 여행이었어요. 그때 스마트폰을 딱 들고 가면서 야 이게 앞으로의 여행 판도로 다 바꾸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니 그때 어떻게 그런 심오한 깨달음을.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치 기반이잖아요. 네네. 위치 기반이다 보니까 이 위치 기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앱들이 이제 그때는 사실 앱도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구글 맵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앱들이 생겨서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그 제 스마트폰의 폴더에 여행에 제가 깔아놓은 여행 앱만 거의 한 15개, 16개 저도 열 몇 개 됩니다. 네. 좀 이따가 그거는 쪽집게 가외를 해드리고. 각자 각자 폰을 들고 뭘 깔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죠. 그 사진 네. 찍어서 우리 페이스북에 올립시다. 좋습니다. 네. 네. 한도사님은 집에 그 30년간 거의 여행을 다니셨으니까 가이드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시겠어요? 지금 책장의 한쪽 코너가 네. 가이드북들이에요. 예전에 론리 플래닛을 다 샀잖아요. 그렇죠. 네. 론리 플래닛은 파란색. 싸지도 않아요. 네. 꽤 비싸요. 네. 비싸죠. 한 3만 원 네, 하죠. 네. 그렇죠. 다 샀는데 요새는 중국 여행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가이드북을 아예 안 가지고 갑니다. 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지구상에 나온 가이드북 중에 중국 여행 가이드북 중에 제가 참고할 건 이제는 없어요. 어머나. 네, 네. 제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이드북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네. 저는 스마트폰의 효용성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가장 큰 거는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점프를 하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점프를 하죠. 땅이 없으면 인간은 점프할 수 없죠. 우주 공간에 점프 안 되겠죠. 마찬가지 여행에서도 내가 어디 있는가 위치를 알아야 갈 방향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은 키는 순간에 구글 지도에 내 위치가 점으로 표시됩니다. 그렇죠. 확대하면은 길이 다 나와요. 네. 그럼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근데 이거는 낮에는 산이 보이고 거리가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별이 캄캄한데. 보이잖아요. 별자리를 보고. 네, 별을 보고 여행하던 시절이 사실 그립긴 한데. 네. 근데 밤에는 방향을 모르는데 얘가 위치를 가리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또 하나. 낯선 도시에 떨어졌는데 이게 고속 터미널에 안 내려주고 중간에 내려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허허 벌판에 내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근데 그래서 저는 내릴 때쯤 됐다 싶으면 GPS 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딱 키면 내 위치를 알려주니까 내가 이 캄캄한 벌판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저 스마트폰을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는 위치 파악을 해요. 택시를 탔을 때도 보면서 택시 기사 이놈이 딴 데로 빙빙 돌아가지 않나 확인도 하고 고속버스에서 잠자다가 깼을 때도 내가 어디쯤 왔을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지도 보면 바로 나오니까 내가 몇 번 국도 어디쯤 있다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는 일단 것이다. GPS 기능을 얘기하신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 그 고도 센서 그다음에 이제 GPS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죠.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받아서 하자면은 사실은 개별 자유여행을 갔을 때 좀 이제 이른바 선진국이 아니라 조금 이제 저개발국 갔을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첫날 혼자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를 찾아갈 때예요. 그런 데는 또 리무진 버스 이런 게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네. 막 그 또 막 바가지 씌우려고 그쵸. 하는 기사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또 저쪽에 한 명이 누가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택시 번호판도 없는 그렇죠. 그런 걸 타고 막 가다 보면 정말 남자인 저도 이
이게 정말 그 내가 잘한 걸까? 제대로 나의 소중한 가고 있는가. 장기가 오늘 그렇죠. 보이지 내가 않을까? 납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그 두려움에 가면서 계속 긴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계속 이제 그 제가 그 구글맵에서 미리 그 이제 받아놓은 숙소의 위치를 보고 이 기사가 그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도 긴장합니다. 저 사람이 네. 구글맵을 보고 있네. 지도를 네, 펴놓고 네. 있는 것만 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2000한 3년 전에 중앙아시아를 혼자 여행을 할 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그 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또 역시 막 또 그 실랑이를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이상한 또 번호판도 없는 나라시 일명 그 개인 네. 승용차가 영업을 하는 그런 네.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데 정말 그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또 러시아어로 되어 있고 러시아어를 하고 제가 러시아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상한 엉뚱한 데로 또 데리고 가지 않나. 그 기사가 표정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스마트폰에 제가 찍어놓은 제 숙소로 점점 차가 제대로 이제 점점 가까이 갈 때 점점 마음이 안도감을 이제 저녁에 발티카 맥주를 마시자.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경험을 저 말고도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있습니다. 지금도 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녀요. 오늘도 나의 장기는 안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중국을 자주 가시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 기반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기능 계속 너무나 아름답다 찬양을 네. 했고요. 그럼요. 예, 또 무슨 기능이 있나요? 그래서 아니 이제 이 기능의 전제에서 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2010년쯤에 2009년 말 10년 초에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초기에는 사실 여행 앱이라는 게 많이 종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여행 앱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 여행 앱이 결국 그 수많은 종류가 크게 나눠보자면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자 하면은 첫 번째는 어쨌든 지리 앱이죠. 그쵸. 지도, 예, 지리. 구글맵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약이죠. 예약. 스카이 항공권 스캐너나 호텔. 그렇죠. 뭐 항공권과 카약닷컴이나 숙소. 예, 부킹닷컴 그렇죠. 이런 그다음에 거. 마지막에는 이제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앱들이 있어요. 네. 뭐 맛집을 찾는다든지 그다음에 그건 맛집 번역. 앱이고, 예, 구글 번역 앱. 번역. 앱. 구글 번역, 그다음에 네이버 번역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이버 네. 네이버 번역이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써보셨어요? 네,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900원 정도밖에 네. 하지 않는데 구글 번역보다 낫나요? 때에 구글 따라 번- 나요. 구글 오. 번역은 우리가 실제로 문장을 쳐야 네네. 이제 번역이 되는 거고 네이버 번역은 안에 그 각 케이스별로 수많은 언어들의 그 각 상황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네. 예전에 보면 우리 여행 갈 때 보면 가이드북 외에 보면은 뭐 그 나라의 실용 회화라고 아, 해서 그쵸, 꼭 뭐 나오죠. 식당, 호텔, 이상한 발음으로. 공항 뭐 그런 거. 예. 그때는 막 그 발음을 따라하기 어려웠는데 봉주르 요즘은 돼 있는데 현지인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네이버에서는 그거 딱 하면은 바로 봉주. 발음이 딱 나오니까 딱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하여튼 크게 이렇게 보면은 지도 지리, 예약, 정보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그렇죠. 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깊이 파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그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인터넷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즘은 여행자들께서 보면은 현지에서 와이파이도 물론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대부분 현지 심카드를 현지에 가서 구입을 해서 많이 쓰죠. 현지 심카드는 현지에서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가기 전에 네이버에서 뭐 마카오 가면 마카오 네, 심카드 네. 이렇게 네이버에서 치면 가격별로 쭉 나오는데 제일 위에 있는 구매 수가 가장 높은 거 클릭해서 사시면 좋습니다. 저도 항상 가기 전에 미리 사놓거든요. 네, 이 이제 현지 심카드가 종류가 좀 달라요, 나라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가서 또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의점 가면 다 팔아요. 그쵸. 그냥 사서 네. 키우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그 검색을 해보시되. 몇 나라를 며칠 안에 몇 기가바이트까지 그렇죠. 쓸 수 있는 네, 조건을 네. 보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식당이나 숙소에는 와이파이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낮에 구글 맵이랑 검색 뭐 하는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심카드 교체하실 때 그 핀으로 눌러가지고 하는 핀 있잖아요. 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핀이 그게 잘 부러져요. 잘 부러져서 네. 여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 몇 달 전에 에어프랑스 탔을 때 제가 핀이 없는데 네네. 이 비행기 안에서 심카드를 바꿔 끼워야 내리자마자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기장이 아니라 그 스튜어드한테 가가지고 네. 이거 없는데 어떡해요 아저씨 그랬더니 자기 이름 그 명찰 있잖아요. 오핀. 명찰 뒤에 오핀으로 딱 오핀. 해서 나 잘하지 하고 딱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저는 이제 그걸 워낙 많이 받고 끼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뭐가 그래서 있나요? 예. 그 오핀, 네. 그다음 이 클립 있잖아요. 클립 예. 우리 문서를 서류 이렇게 클립. 찝는 제 건 안 들어가던데. 그 클립. 클립이 또 두꺼운 게 있고 가는 게 아, 있어요. 예. 얇은 그래서 미니 클립을 준비한다. 미니 클립을 펴서 예, 하면 잘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심카드를 뺐을 때 보관할 자그마한 그 음. 뭐죠 그 메모리 비닐백? 그 케이스 같은 작은 걸 네, 갖고 계시면 네. 좋아요. 네, 저 심카드 하나 잃어버렸어요. 어디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케이스가 꼭 있어야 네. 됩니다. 네, 네. 꿀팁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RT기의 이야기를 이제 좀 하자면은 저는 사실 우리나라 폰을 쓰질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라스트라다님이 항상 쓰시는 거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나가면 이제 항상 그 외국인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 제 폰이 삼성이냐고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왜 그래서 삼성 아니다. 너무 비싸서 안 쓰잖아요. 아니다면 왜 그러면 삼성을 안 쓰느냐는 네.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삼성이 비싸서 안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보다도 저는 이제 이미 그 듀얼 심 카드 핸드폰을 쓰기 시작한 지 오래됐거든요. 네, 심카드가 2개 들어가는 폰을 듀얼 폰이라고 합니다. 듀얼 심. 네, 듀얼 심 폰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폰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든지 LG 폰도 수출용은 그게 나와요. 보면 홍콩에 가면은 뭐 듀얼 심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단일 심 카드 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듀얼 심을 쓰면 뭐가 좋냐면은 굳이 심 카드를 바꿔 끼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심 카드 슬롯 1에는 우리나라 심 카드를 그대로 끼워놓고 2에만 항상 그 현지 심 카드를 심카드.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카드를 바꿔 끼우면은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인터넷 기반에 의한 것들은 다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오는 전화라든지 문자, 특히 문자가 안 들어오거든요. 심카드를 바꿔 끼우면은. 그렇죠. 그래서 듀얼 심카드를 하시는 게 그렇죠, 좋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아니면 아예 그 해외 좀 장기 여행을 간다, 아니면 해외를 자주 간다라고 할 때는 그냥 요즘은 이 듀얼 심카드 폰이 중국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홍미 노트 4 같은 거 나오죠. 홍미 굉장히 4.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10몇만 네. 원밖에 안 합니다. 제가 아주 작년에 좋아요. 그래서 라스트라다님한테 가성비 좋은 폰 네. 골라달라니까 홍미노트 3 프로를 지금 4까지 나왔는데 네. 4가 아주 명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쓰고 가격을- 계십니까? 아니요, 근데 유실련님? 이번에 오사카 가가지고 네. 에이수스 폰으로 바꿨죠. 역시 듀얼심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듀얼심을 한번 써보니까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가요. 못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네. 많은 손님들이 제가 심카드 이런 거 얘기를 해주고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을 뽑아드리는데 네. 귀찮다,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 하루에 9,900원 하는 비싼 데이터 로밍을 해서 그렇죠. 오시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저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패드도 듀얼을 쓰잖아요. 안드로이드와 윈도우가 다 둘 다 그렇죠. 돌아가는. 네. 네. 저는 뭐든지 듀얼을 좋아합니다. 예, 저는 네. 무조건 라스트라다님을 따라 삽니다. 네. 그 데이터 로밍이 비싸기 네. 때문에 그 해외에서 쓰는 에그 있죠. 와이파이 에그. 네, 네. 포켓 와이파이라고 포켓 하죠. 와이파이 에그. 네이버에 쭉 치면 또 근데 나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요. 그게 좀 네. 낫습니다. 하루에 7,000원인데 10명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 그렇죠. 있죠. 예. 한 사람이 하면은 한 팀이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어쩌면 근데 이제 경제적일 수도 찢어지면 있어요. 끝장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갈 네. 때는 신카드가 좋고, 그쵸, 그래서 그쵸. 뭐 2인, 3인 네, 그리고 3인 이상이면은 그다음에 포켓 기기가 와이파이. 많을 때 네. 접속 기기가 많을 때는 포켓. 근데 물론 인도 와이파이가 같은 나라는 좋습니다. 그 포켓 와이파이 해 가도 한 반이나 70% 이상의 지역에서는 안 터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앱을 하나하나씩 한번 네네. 연구를 해볼까요? 네. 네. 지도 앱에는 뭐 구글 맵하고 맵미라고. 이제 구글 맵이 지도에서는 이제 대명사고요. 그래서 네. 구글 맵은 좋은 게 요즘은 구글 맵은 현재 그 교통 흐름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실시간 트래픽도 네네. 다 보여줘요. 어느 그걸 길로 보고- 가면 좋다 다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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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구글 맵에서는 뭐 그 어떤 우리가 숙소를 저장해 놓으면은 그 숙소에 대한 평가라든지 주위의 식당 뭐 그다음에 뭐 내가 A에서 B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경로에 뭐가 있나 검색 이런 것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구글 맵이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구글 맵이 딱 한 곳 한 나라에서 맥을 못 추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사실은 한국? 두 나라예요. 한국? 대한민국.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네이버 지도라는 그쵸. 훌륭한 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중국에서는 구글 맵이 맥을 못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만 저도 바이두, 중국의 네이버라고 하는 바이두 맵을 쓰고요. 네. 그 바이두 맵은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답네요. 그 예. 지도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가지고 가면 와이파이가 전혀 없는 데서도 완벽하게 쓸 수가 있어서 나의 위치서부터 그 경로까지 다 나와요. 네이버도 미리 다운로드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운로드 방식이 또 미리 다운로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지역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네. 하는 방식이 있고 제가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그 앱이 맵미라는 앱이 있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맵미는 뭐냐면은 나라별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그 구글만큼 자세하진 않지만은 특히 쿠바를 갔을 때 쿠바가 인터넷이 안 네네.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쿠바 전체 지도를 구글에서 쿠바 전체 지도를 다운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마우스를 가지고 지역을 클릭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맵미에는 그냥 그 나라별로 다운을 받을 수가 국가별로 있거든요. 되니까 그 용량이 적죠. 그리고 공짜예요, 무엇보다도. 음. 그래서 제가 쿠바 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추천하는 게 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일단 맵미부터 다운을 반드시 받아라. 그래서 제 그 아는 또 작가분이 올해 3월 달에 그 쿠바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제 첫 번째 온 그 단문자 중에 하나가 맵미 너무 추천 감사하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다른 네. 일반적인 나라들에서는 구글 맵이 제일 유용한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그 현지에서 렌트카 여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렌트카를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그 구글맵도 좋지만은 내비게이션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내비게이션 앱이 있어요. 또 뭘 주로 쓰시나요? SYGIC 시직이라고 하는 또 무료 내비게이션 앱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버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로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그 별자리 한도사님이 별 이야기했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갔던 여행이 정말 낭만적이었죠. 옛날에 그 카라반 대상등처럼. 그래서 요즘은 밤하늘의 별 지도 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디 써요, 근데?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그 앱도 굉장히 종류가 그 많은데 스타워크라는 거 있죠. 갖다 대면 별이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구글의 이제 그 스카이뷰라는 앱을 제일 좋아해요. 그거 감상용 아니에요? 그걸로 길 찾진 않잖아요. 그런데 밤하늘에 특히 이제 우리가 좀 그 자연이 좋은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라든지 뭐 운남성 그런 데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막이라든지 가면 밤에 심심하잖아요. 몽골의 초원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그 스카이뷰를 띄워놓고 보면은 정말 별자리 이름들하고 그다음에 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거거든요. 의외로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해가 지면은 그 달 옆에 나타나는 아주 밝은 별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금성 금성 아니에요? 아닙니까? 금성이죠. 근데 네.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금성 위에 또 좀 있으면 별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뭐 그게 목성. 그렇죠. 우리 한두사님. 야, 라스트라다니면 육해 공 지리를 모두 다 연구하시는 참된. 지금 그 별 앱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켜가지고 하늘에 대고 있으면 네. 우주 정거장이 어디 있는가도 표시되고요. 그렇죠. 다 네. 나와요. 앱에 따라서.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다시 구글 맵으로 좀 돌아가서요. 네. 구글 맵에서 저는 어딜 가든지 가기 전에 네. 한 달 전부터 맛집을 다 검색해서 별표를 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별표를 세 가지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가고 싶은 곳이라고 파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 네. 그 노란색 별로 그냥 그렇죠. 별표를 일일이 할 수가 마킹을 있고 해놓을 수 네네, 있죠. 마킹을 네. 여러 용도로 할 수 있고 네, 내가 네. 원하는 용도로 라벨링을 또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4월 8일에 마카오에서 일정을 딱 짰다. 그러면 그걸 다 순서대로 1, 2, 3, 4 해서 집어넣고 그걸 구글 트립스에서 좀 연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그 마킹한 그 파일을 남하고 또 공유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도 그쵸. 바로 뜹니다. 똑같이 네네.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방법을 좀 자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거기서 그래서 별점에서 나의 현재 위치에서 이 별점까지 가는 방법 딱 치면 택시로는 얼마 어떻게 가고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버스는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려라. 그 그렇죠. 도보는 그다음에 너무 길면 안 나오고 32분 걸린다. 예,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한 2, 3년 정도는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손님들이 동선이 아름답다. 그렇죠. 유럽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그 사실 구글맵이 잘 작동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해당 국가에서 구글에게 그 그렇죠. 정보를 정보를 줬다는. 오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럽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정보에 맨 아래 그거까지 나오잖아요. 우버 가격까지. 그렇죠. 우버나 리프트. 미국에서는 이제 우버 외에 또 리프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가격까지 다 나오고 바로 우버를 누르면은 바로 우버 앱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버도 네. 좀 많이 쓰시나 봐요. 우버 많이 쓰죠. 많이 썼죠.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지도는 뭐 이 정도면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구글맵 하나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 데스크탑에서 미리 이제 그 아무래도 그 큰 화면이 지도 보고 찾고 하기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여행 가기 전에 주요 이제 지역을 검색해 놓고 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스마트폰에도 다
그대로 뜨니까 네. 그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좋은 네. 거 생각났는데 구글 맵에서 이제 뭐 무슨 식당을 가기로 해서 딱 네. 찍고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오픈 시간 다 오픈 시간 다 나오죠. 나오죠. 네. 근데 그게 네. 100%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감안하셔가지고 가이드북하고 대조해 보시고 네, 네. 리뷰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 틀렸다 이런 것도 한번 네, 훑어보시고 가시면 더욱 더 쾌적한 네. 여행이 되실 것 같아요. 여행할 때는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지도가 여행에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좋죠. 중국 여행하시는 분들은 구글보다 더 편한데요. 해당 지역을 하면 거기에 있는 식당을 가서 클릭을 하면 그 식당의 모든 정보까지 다 나와요. 그건 구글 맵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글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거죠. 훨씬 네. 아무래도 정확. 중국에서는 바이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지도인 것처럼 그리고 네. 어떤 지역을 클릭해서 지역을 해놓고 이 지역에 있는 호텔과 식당 찾기에서 옵션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 쫙 나와서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중국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이두 지도를 깔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오사카 갔을 때 이렇게 먹어보고 싶은 음식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동을 한번 먹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구글 맵에서 우동으로 솔팅하면 지금 오픈한 곳 뭐 이런 식으로 조건 검색이 그렇죠. 되고. 네네. 오늘은 뭐 가이새끼를 한번 먹어볼까 하고 탁 하고 뭐. 바이두는 이제 그런 곳에 식당에 메뉴까지 다 나와요. 사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젊은 소비자들은 이런 스마트폰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행사들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여행사들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더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행 앱이 앞으로 갈 길은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과 네. 결합이 되면 정말 파워풀한 여행이 가능해지는데 아직 증강현실과 제대로 잘 결합한 여행 앱이나 가이드북은 현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하고 보통 청취자들이 조금 개념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걸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요. 마치 영화처럼 네. 배경까지 다 그려야 됩니다. 영어로는 가상현실이에요. 버추얼 리얼리티, 버추얼이죠. VR. 예. VR. 증강현실은 이건 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 여기에 덧입힌 거예요. 아이템들을 덧입힌 거예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를 끼고 여기 탑을 보면 탑 위에 정보가 쫙쫙 나오는 그렇죠. 거죠. 바로 네. 그런 거죠. 대표적인 그다음에 게 이번에 포켓몬 거죠. 포켓몬이죠.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빌딩이다 되면 그 빌딩의 정보가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길을 찾아갈 때도 이것이 화살표를 가지고 나를 내비하듯이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이거를 QR 코드를 찍어서 뭐 비춰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글래스를 끼고 다녀야 되나요? 보통 구글 글래스를 끼거나 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폰을 갖다 들이대면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 글래스가 나오면 가장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박물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그림에 갖다 대면 그림의 정보가 나오고 가이드가 가능한 거죠. 사실 증강현실이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나왔다가 약간 찌그러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망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점점 그 스마트폰의 성능이 빨라지고 좋아지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4G에서 다음에 5G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3G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게 다시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죠. 증강현실의 기술이 가능성이. 뒷받침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죠. 그걸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환타님아니세요? 환타님이에요. 네. 환타님이 지금 QR 코드를 자기 가이드북에 다 붙여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것이 나중에 증강현실과 분명히 결합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세계 최초의 증강현실 가이드북이 탄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은 어떤 거예요? QR 코드를 가지고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의 QR 코드 갖다 대면 가이드북에 있는 QR 코드 갖다 대면 그 식당의 정보가 뜹니다. 아하. 찾아가는 위치, 지도, 네. 메뉴, 설명해서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러면 구글 맵하고 연동이 돼서 연동이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예전에 그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일본 만화에 보면은 그 스카우트라고 하는 걸 눈에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증강현실은 이제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비추면은 그냥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브르에 가서 뭐 모나리자가 있다면은 그냥 지금은 이제 모나리자를 네이버 검색창에 그렇죠. 치셔야 되는데 했는데 그냥 모나리자 사진만 찍으면 사진 되죠. 앞에다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카메라를 딱 켜면은 이제 쫙 뜨는 그러면 거죠. 정보가 뜨면서 내 귀에는 보이스로 들릴 수도 있고요. 다 그렇죠. 연결이 네, 가능한 네, 거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잠시 너무 먼 미래를 네. 갔다 왔고요. 다시 이제 구글 맵으로 자, 돌아와서 이제 예약을 예약 쪽으로 예, 예약을 가보죠. 하시죠. 항공권 구입은 보통 요즘에 스카이 스캐너랑 카약 많이 쓰시잖아요. 한두사님이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저는 스카이 스캐너를 주로 쓰는데요. 저도 그럽니다. 이게 지역마다 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스카이 스캐너는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티켓은 보통 이걸로 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갔다. 중국에선 시트립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시트립이 중국. 한글 서비스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아하. 앱도 나와 있습니다. 음. 네, 시트립이 훨씬 정보도 많이 나오고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 시트립에서는 호텔 예약과 기차표 예약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네. 중화권에 갈 때 스카이 스캐너에서 검색을 하면 시트립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또 그 밖에 또 다른 것들은 보면 뭐 칩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네. 몇 가지 앱들이 있고요. 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시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근데 것 스카이 같아요. 스캐너는 이제 저는 검색만 해요. 그러니까 스카이 스캐너를 쓸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천에서 뭐 LA까지 뭐 표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항상 거기도 제일 싼 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싼 표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항공사가 아니에요. 네. 역시 이상한 여행사들인데 뭐 문제는 이상할 것까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검색을 해보고 예약은 가급적 스카이 스캐너를 통하지 말고 아하. 그 항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바로 직접 하시기를 가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나중에 변경이라든지 취소가 쉬운데 맞아요. 이제 중간에 그 어떤 이제 다른 여행사의 그 항공 전문 여행사 제일 싼 가격을 올려놓는 데를 통해서 거치면은 이 취소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항공 일정을 변경하면 거의 20만 원 수수료를 물잖아요. 네. 거기다가 어떤 모 회사 같으면 거기에 그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핸들링 차지를 물어서 3만 원 더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그 이제 영문평을 읽어보면은 정말 악평투성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한번 2년 전에 한번 이제 그 인천에서 LA 가는 구간 그걸 이제 그 끊었다가 나중에 취소를 한번 하려고 그 회사에 전화하니까 전화번호는 또 앞자리 번호가 미국 회사, 영국 회사인데 또 앞자리 번호는 영국이 아니에요. 바베이도스 뭐 이런 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받는 사람은 또 인도 발음이에요. 네, 그렇죠. 약간 그래서 뭐 모리셔스 이런 데서 전화를 받는 그렇죠. 거예요. 네, 콜센터가 다른 콜센터가 다르고 아웃소싱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도 평이 막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싼 가격에 클릭을 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더니 나중에 결국 저도 취소도 안 돼요. 막 취소도 안 되고 막 전화하기도 너무 어렵고 결국 50만 원을 환불을 못 받았어요. 아이고, 네. 제가 돈을 띄는 경우가 있어서 생겼습니다. 네, 잘 정말 놀라운. 없는데. 예. 저도 똑같은 네. 생각이에요. 그 스카이 스캐너는 검색만 하고 루트만 파악한 후에는 여기 사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도 산 적이 여행사들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구매해 본 적은 없어요.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항공은 가급적 개별 거기로 가서 예약을 하시라. 사실은 우리 이제 그 호텔 부킹 사이트 중에서 초기에 유명했던 사이트가 뭐냐면은 그 아고다라는 그렇죠. 사이트가 요즘에는 있었거든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근데 아고다가 처음에 굉장히 역시 이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여행자들이 이제 구글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고다가 항상 위에 광고를 때렸기 때문에 네네. 위에 뜨니까 아고다를 통해서 현지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우리가 뭐 여행을 예약을 하다 보면은 이게 취소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고다가 처음에 거의 그게 불가능했어요. 전화도 지금도 불가능해요.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고다에서 검색만 하고 실제 예약은 부킹닷컴에서 하죠. 저도 부킹닷컴 제일 저도 많이 씁니다. 저는 지니어스 회원이라 이제 아. 할인도 잘 받고. 저 부킹닷컴이 좋은 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태국 같은 약간 저개발 국가에 정말 하루에 6,000원 하는 게스트하우스까지 까지 나와요. 나오고 나와요. 그다음에 예약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니 예약금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네네네. 대부분 안 받는 데가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킹닷컴이 부킹닷컴은 예약의 변경이 쉬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가기 한 2주 전까지만 돈 내면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조건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항공에서 스카이 스캐너 말고 또 이제 좀 여행자들 약간 제가 봤을 때 중고수 여행자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가 카약이죠. 네. 카약. 그 미국인가? 하여튼 여행 그 항공 검색 사이트인데 그래서 그 카약 신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항공 가격이라는 게 참 그 국제선 항공 가격이라는 게 난해한 게 뭐냐면은 편도 가격과 왕복 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쵸. 보면 항상.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C를 가고 이제 C에서 다시 D를 가야 되는데 다구간 항공권인 거죠. 다구간 항공권을 끊을 때 B에서 C 가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B에서 C 가는 가격이. 그럼 쪼개서 가면 되지. 의외로 네. B에서 C를 경유해서 D 가는 항공권은 더 싼 거예요. 네네. B에서 C를 경유해서 D 가는 가격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에서 C를 가는 가격 편도보다 B에서 C를 경유해서 D를 가는 가격이 더 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B에서 D를 가는 것만 예약을 하고 C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스탑오버를 해버리는 거죠. 네, 마지막 항공권은 찢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안 타버리는 안 거예요. 타버려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때 미국의 여행업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B에서 D까지 왜냐하면 C에서 D까지가 그때 좌석이 많이 비기 때문에 B에서 C 가는 것까지 같이 끼워서 할인을 했는데 이걸 안 타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제 카약을 예전에 이용하셨던 분들도 많고 또 하나 이제 카약의 편도 신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죠? 저도 이제 가끔씩 쓰는 건데 네.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적사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예를 들어서 출발지가 다 이제 인천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있는 분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유럽에 가려고 하면은 그럼 일본 인천 구간은 보통 공짜로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유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래서 유럽에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인천 유럽을 안 끊고 카약에서 일본 인천 유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개별 항공권을 끊어서 저가 항공권을 끊어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실컷 여행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편도 일본 가는 것만 끊고 올 때는 일본에서 인천 오는 거는 원래 자기가 유럽 항공권 끊은 거에서 이제 공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편도는 공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면은. 작년에 쿠바 가실 때 그래서 일본에 붙여서 며칠 계셨죠. 아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하나 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이번에도 사실은 쿠바에서 돌아올 때 미국에서 인천까지 안 끊고 미국 인천 홍콩을 끊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홍콩은 스탑오버가 돼서 1년 안에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홍콩은 내년 1월 3일에 가는 걸로 해놨는데 그 전에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오프라인 번개를 한번 해가지고 이런 거 강연 특강을 해야 그래서 될 것 저는 같아요. 지금 서울 홍콩 공짜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면서. 네. 저도 이런 방법 많이 쓰는데요. 네. 경유편이 싼 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지금 이스탄불을 가고 싶은데 터키 항공 타고 이스탄불을 가는 가격이 120만 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스탄불을 거쳐서 런던 가는 비행기는 사실은 60만 원, 70만 원에 나오기도 한단 네. 말이에요. 몇십만 원이 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런던까지 가는 터키 항공을 끊은 다음에 이스탄불에서 경유하잖아요. 거기다 스탑오버 신청을 해요. 한 2, 3만 원 내고 그렇죠. 스탑오버 네, 신청을 네, 한 다음에 네. 런던은 안 가버려요. 음. 그리고 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죠. 훨씬 몇십만 원이 싼 근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반칙이고. 체리 피커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랬을 때는 돌아오는 항공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안 타니까. 때문에 항상 편도 돌아오는 또 방법은 따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돌아오겠다.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한번 잠깐 가가지고 네. 한 공항 찍고 돌아오기 그런 정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지도랑 그다음에 예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여행자들이 진짜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항공 예약과 두 번째는 숙소 예약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좋은 가성비 좋은 네. 안전한 깨끗한 네. 숙소를 찾을 수 있는가? 예, 저희가 생체 네. 실험했던 걸 노하우를 다 생체 방출을 실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 숙소 잡는 방법과 예. 정보 호텔을 찾는 방법 여러 플러스 가지. 정보 앱 예. 그렇게 소소한 거 해보도록 다 하죠. 한번 공부를 해보죠. 네, 네. 예, 이 에피소드가 유익하셨으면 청취자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페이스북과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친구들한테 전도도 하시고 예. 예, 네이버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뭐 다음에는 이런 걸 찝어주세요 하는 과외 요청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